이 이야기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이며 일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된 AI 창작물입니다. 이 사건은 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기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추적하던 한 흥신소 조사원의 보고서가 더해지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60세의 남편은 작은 납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직원은 30명 남짓, 그중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비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남편의 사업을 묵묵히 뒷받침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늦게 얻은 외아들이었고 그만큼 사랑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비극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25살이 되던 해 생일 선물로 받은 오토바이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아내는 남자라면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을 것이라는 생각에 몰래 오토바이를 사주었습니다. 그 선택이 이렇게까지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중환자실에 실려왔습니다. 큰 수술이 이어졌고 폐와 신장 일부를 절제해야 했으며 결국 지체 장애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집안 침대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원망의 말은 없었지만 거리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침실에서도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남편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비서가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속옷과 갈아입을 옷을 챙겨가거나 업무 관련 서류를 전달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는 점점 잦아졌고 아내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아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집에 남은 건 저 아이 하나뿐인데 저 상태로는 앞으로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자라도 봐야 하지 않겠나? 회사를 물려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순간 아내는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믿기 힘든 계획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꺼낸 그 한마디는 한 가정의 윤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을 끝낸 사람처럼 감정은 배제된 채 오로지 결과만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비서를 언급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인데 그동안 회사에서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었으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후원이나 지원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아내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한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스스로 몸도 가누기 힘든 아들과 20대 초반의 젊은 비서를 결혼시키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본능적으로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 집안도 어렵다. 우리가 도와주면 서로에게 나쁠 것 없지 않나? 남편은 마치 거래를 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움을 주고 대신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한다는 계산. 그 모든 것이 너무도 노골적이었지만 그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손자만 생기면 된다. 그 다음은 우리가 책임지면 되니까. 그 말은 더 이상 가족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목적만 남은 계획이었습니다. 아내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 비서 아가씨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공손하고 밝게 인사하던 모습, 남편을 따라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던 얼굴. 그런 아이를 이런 상황에 끌어들이는 것이 맞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숨조차 힘겹게 쉬면서도 부모를 바라보던 눈빛,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살아있으려 애쓰던 모습, 그 아들이 평생 혼자 외롭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남편은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저 아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결혼은 불가능하다는 거.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너무도 잔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비서의 부모에게 서울 근교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작은 가게까지 열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그 비서와 이야기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아내에게는 그저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텅 빈 남편의 침대. 그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비극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비서 아가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결혼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희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더럽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관계의 연장이었다는 것을. 결혼은 조용히, 너무도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은 없었습니다. 하객도 축하도 웃음도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단지 서류 한 장으로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젊은 비서는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고 동시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시댁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방 하나에는 병상에 누운 아들이 있었고 그 옆을 지키는 사람은 아내였으며 며느리는 그 주변을 맴돌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는 부부라는 단어가 어색할 정도로 아무런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회사에 나갔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준비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근은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그저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의 시선. 그것은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짧게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묘하게 얽혀 있었고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의심은 더 짙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아내는 무심코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뒤에 서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듯 아주 미세하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장면은 단 몇 초였지만 아내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건 처음이 아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지금의 이 기묘한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한 달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아내는 순간적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자가 생긴다는 사실은 분명 기쁜 일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는 어딘가 지나치게 확신에 찬 태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 그날 밤 아내는 혼자 계산해 보았습니다. 가능한가? 아들의 상태로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의사들도 인정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의심을 현실로 만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고 집에 들어오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들어오더라도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상하게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집안에서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들, 임신한 며느리,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남편. 그 사이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심과 불안은 결국 하나의 사건을 통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단순히 남편의 옷을 전해주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회사에서 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병상 옆에 앉아 있다가 문득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남편이 얇은 옷만 입고 나갔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마음으로 속옷과 갈아입을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회사까지는 차로 15분 남짓.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뒤였고 사장실 옆에 마련된 작은 생활 공간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미 잠든 건가? 전화를 걸까 하다가 괜히 깨울까 싶어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느리, 임신 중이니 혹시라도 몸이 안 좋아서 남편이 들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동시에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차를 돌려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를 위해 얻어준 곳. 회사에서 차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차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며느리 걱정이었을까? 단순히 들른 것뿐일까?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달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회사야. 오늘 피곤해서 여기서 자려고. 그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분명 남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9시, 10시, 11시 주차장은 점점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차가 모든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수없이 되뇌었지만 불안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상태였습니다. 차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하나둘씩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눈앞에서 펼쳐졌지만 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30분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과 며느리,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아니 부부처럼. 남편은 며느리의 허리를 감싸듯 가까이 붙어 있었고 며느리는 그의 팔에 기대듯 걸었습니다. 서로의 몸이 스치는 것조차 아무렇지 않은 듯한 너무도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의심, 이상했던 눈빛, 설명되지 않던 행동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가족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분노라도 터졌다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기로.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눈으로 확인한 이상 감정에 기대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누가 보아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결국 저는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들어서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 오게 될 줄은 평생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낡은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서류들. 그곳에서 만난 중년의 조사원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이미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사, 오피스텔, 그리고 외부에서의 만남까지. 그들의 동선은 놀라울 정도로 일정했고 숨기려는 노력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들켜도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며칠 후 조사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을 하기까지 몇 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 호텔 로비였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나란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누가 보아도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편이 며느리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익숙한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오피스텔 복도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고 며느리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두 사람의 몸이 가까이 겹쳐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거리감은 절대 시부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이었습니다. 공원, 카페, 차 안. 두 사람은 어디에서든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제가 알던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웃음은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도 차갑게 식어버린 감정만 남았습니다. 아, 이미 오래전부터였구나.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관계를 감추기 위한 형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이용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생각이 뒤따랐습니다. 그 아이, 며느리가 임신한 아이,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이제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지막 확신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출산을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일주일간 머무는 동안 남편은 매일같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는 들어오지 않던 사람이 그곳에는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기로. 아이를 처음 마주한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담요에 쌓인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축하하고 웃어야 할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 아직 제대로 뜨지 못한 눈, 그리고 오므린 입술. 그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앨범 속 결혼 초에 찍었던 사진. 그때의 남편과 지금 제 눈앞의 아이가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우연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이의 이마, 눈매, 입꼬리까지 하나하나가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린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을 때마다 유난히 오래 바라봤습니다. 단순히 손주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확신과 감추지 못하는 애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할아버지와 손자의 유전자 일치율.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은 상식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선택했습니다. 확인하기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조용히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남편 몰래, 며느리 몰래, 아이의 머리카락과 남편의 샘플을 확보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손이 떨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결과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감정으로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주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더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이 곁에 자주 머물렀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을 비우던 사람이 이제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오랜 시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던 눈빛과도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집요한 감정, 그것은 손주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고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여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99.9%. 그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로,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결과지를 들고 병원을 나오는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99.9%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애써 외면해왔던 모든 의심을 하나의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확인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곧장 차를 돌려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의사였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 얼굴을 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진료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누구 검사입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실을 말했습니다. 손주랑 아이 할아버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결과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능한 확률이 있긴 한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부자관계에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 순간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단 1%의 오류라도 있을까? 그 가능성마저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검사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같은 샘플로 다시. 그 일주일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길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아이를 안고 웃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결과를.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 아닌 검사기관에서 직접 결과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쉽게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99.9%,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수치. 그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과 며느리. 그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들을 이용해 자신의 아이를 숨긴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그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사실을 확인한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척을 하고 아이를 한번 안아주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그 문을 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컸습니다. 접수대에 이름을 말하고 잠시 대기한 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준비해온 서류와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2번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변호사는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본 뒤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물론이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시면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같이 못 삽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같은 집에서 보면서 살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나올 만큼 나와버린 뒤였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상담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향후 절차, 모든 것이 차분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언제 알릴 계획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조만간요. 이미 방법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직접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도록, 부정할 수 없도록.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 다시 그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잔인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전날 밤 준비해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2장,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과 영상이 담긴 USB, 그리고 변호사가 정리해준 이혼 소장 초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은 일부러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며느리 역시 아이와 함께 거실에 있을 시간,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모든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얘기 있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표정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열고 안에 있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첫 번째 결과지를 내려놓고 두 번째 결과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와 저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시면 더 이해될 거예요.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USB를 집어들었지만 바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끝났다. 말해보세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눈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용한 거죠? 제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애를 숨기려고. 그 순간 며느리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한 게 뭔지 알아요? 내 아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 끊겼습니다. 숨이 막혀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애를 내 아들 이름으로 숨기고 그 애를 나랑 같은 집에 살게 하고 내가 그걸 모르고 안고 웃고. 그 말은 끝내 다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저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어떤 변명도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할게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여지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모든 관계가 정리되던 날,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가 그날 완전히 내려놓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더 이상 제가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공간,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이 시작된 장소를 떠나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결국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는 제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지막까지도 제 마음을 흔들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비밀의 중심에 서게 된 아이.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집을 떠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한번 안아봤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숨결을 느끼며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지나간 모든 것에 대한 작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조용한 삶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시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잔인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실제 같은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